네, 반갑습니다. 김종문입니다. 자,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구려 사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출에 출제되었었던 건데요. 2004년도에 출제되었었던 고구려 사료입니다. 한자는 그닥 어렵지는 않을 거로 보이고요. 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첫 줄을 한번 보시면 네, 기자가 보이고요. 나라 국자가 보이고 세울 건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건국이 아니네요. 그죠? 그 나라가 세웠다.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세웠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뭐 관리, 관료, 관직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건데 그래서 이제 네, 뭐 관직, 관리 이렇게 일단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제 뒤에 봤더니 네, 구등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대략 이제 문맥상에서 해석을 보면은 그 나라는 네, 관직, 관리 뭐 상관없겠죠.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나요? 9등급이 있다. 자, 그러면 네, 매끄럽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라에는 관리를 9등급으로 세웠다. 자, 이렇게 이제 약간 매끄럽게 될 건데요. 어역을 한다면 그 나라의 관리는 9등급이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어역이 가능할 거예요. 그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네,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해석을 잘하죠. 문맥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훨씬 더 매끄럽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습할 때에는 꼭 그렇게 매끄럽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전달이 되게끔 우리가 한자들, 나열되어 있는 한자들을 해석을 해 나가면 될 거로 보입니다. 자, 뒤에 한번 보실까요? 9등급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왈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토할 토자에 옹졸할 옹졸할 올이 아니라 옹졸할 네, 졸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옹졸하게 토했다, 뭐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곤란하겠죠. 역시 이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 사전 내지는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문맥을 보시면서 처음 본다 하더라도요. 이게 지금 9등급이 있으니까 그 첫 번째가 아마 이거겠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해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9등급 중에서 그 첫 번째를 뭐라고 한다? 토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우리는 토졸이 뭐 하는 걸까요? 뭐 이렇게 따져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차자가 아니라 네, B자이죠.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품에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자, 옛날, 옛 구자죠. 그리고 이름은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큰 대자에 마주할 대자에 그 다음에 화로로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서 이걸 하나하나 역시 해석을 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옛날 이름은 대대로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괄호를 친 이유는요. 예전에 기출문제에서는 네, 이 부분이 이렇게 네, 보이지 않게 하고 나서 실제로 요 속에 들어갈 관직명을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도 특히 그렇지만 사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단어나 지명이나 사실들을 쓰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거는 이제 문맥에서 파악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지식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뭔가 파악을 한다면 충분히 답을 추론해낼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현재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아직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9등급의 관리가 있고 그 첫 번째가 토졸이라고 했는데 일품에 비교가 되고요. 옛날 이름은 대대로라고 하더라. 이제 이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고 보니까 우리가 최소한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대대로를 또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이 대대로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의 최고 관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따라서 이 토졸이라고 하는 것이 대대로와 같은 거구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정을 총괄하는 지위인데 이렇게 생각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에서 비유하건대 일품과 같다 이렇게 좀 길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품에 비유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 글은요. 우리나라 뭐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나 이런 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중국 당나라 한 7세기 중반 이후에 쓰여진 역사서로서 한원
한원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한원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그렇다면 이 역사 내용은 중국 사람이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때 이 나라에 있는 이 대대로라고 하는 것은 제1이고, 그래서 중국 당나라 입장에서 자기네들하고 비교해 볼 때 일품과 같다라는 의미로 비일품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비교는 어떤 나라와 비교한 것이 아니라 중국, 당나라와 비교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제 비일품은 굳이 뭐 해석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9등급 중에서 제1이 토졸이고요. 옛날 명칭은 대대로다라고 보고 있으면 되겠고, 이제 자, 여기입니다. 첫 번째 글자가 총자인데 우리가 보통 이 총자를 보면 뭐 다한다, 합하다, 그다음 총괄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알지자로 일반적으로 써지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힌트라기보다는 어떤 팁이 하나 있죠. 즉 뭐냐면 뒤에 관직명이 나오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관직명에 붙거나 아니면 뭐뭐를 주재한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지자가 보일 때요. 관직명이 보이게 되면은 관직명에 붙이는 일반적인 명사구나 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 있는 어떤 일들을 주재하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총자와 거의 유사하게 쓰인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렇다면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자, 대대로가 있는데 그 대대로는 뭐 한다는 겁니까? 국사를 주재하고 총괄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사를 총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뒤에 자, 요 한자는 간단합니다. 3년의 일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석을 한다면 3년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3년마다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3년 하고 나면 다음 사람 오고 3년 하고 나면 다음 사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한다.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대대로는 임기가 3년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조금 고급스럽게 해석을 한다면 옛날 이름은 대대로이고 국사를 총괄하였으며 그 임기는 3년이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 약자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칭찬할 칭자의 직 그리고 자입니다. 그리고 불구 구속당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연수의 한계에 이렇게 되죠. 연수의 한계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역시 연한이라고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죠. 자, 이거는 그러면 대대로라고 하는 관직 자체가 3년 임기였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게 연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 스스로가 칭찬할 정도의 일을 잘했다라고 보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년 연한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긴 한데 뭐 자기가 잘했고 못했고는 평가하기가 사실은 또 쉽지는 않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역시 필요하리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나라에서 대대로라고 하는 지위는 스스로가 칭찬할 정도로 잘했다고 본다면 3년 연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체죠. 이것도 이제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오늘날에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체의 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요. 자, 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혹시 할 때 혹자죠. 그래서 불상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복자는 복종할 복자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서로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서로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문맥이 나와 있는데 역시 위에 거하고 좀 연관성 있게 봐야 되겠죠. 자, 대대로는 3년인데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더 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너가 뭘 잘했느냐?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 불상복 서로 복종하지 않는다면 한쪽에서는 잘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못했다고 할 경우에 한쪽에서는 안 내려오려고 할 것이고요. 한쪽에서는 내려와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때 자, 모두 개자가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륵자인데요. 이 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보통
굴레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스리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제 도금은 륵 또는 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의미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굴레, 그죠? 을사늑약할 때 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리다 이렇게 되는데 뒤에 병사가 있는 걸로 봐서 병사를 다스린다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죠? 그러면 서로상자에 공격할 공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다시 간단하게요. 모두 어떻게 합니까? 병사를 다스려서 조금 더 매끄럽게 해석을 한다면 군사를 끌고 와서 서로 공격을 합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복종하지 않으면 뭔가 지금 상호 간에 전투가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중에서 이길 승자고 이렇게 되니까 역시 해석할 필요 없죠. 승자가 그것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는 그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것을 만약에 무엇을 가르치는 지시대명사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대대로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문맥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일관등으로서 대대로가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임기가 되고요. 스스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연한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하고 상호간에 공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승자가 그 직을 차지한다 라고 뭔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문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때 네, 왕이 나옵니다. 그때 왕은요, 단지 단자에다가 다들 패자의 국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느냐 하면 위에서 지금 대대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싸우고 있을 때 왕은 단지 네, 국문을 닫아 걸고 스스로를 지킬 뿐이다. 야, 이게 왕의 모습으로서 좀 올바른지는 의문이 들죠. 뭔가 이런 상황에서 왕이라고 한다면 여봐라 너희들 뭐 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해서 딱 눌러버려야 되는데 뭔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간접적으로 왕권이 뭔가 약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료는요, 고려의 후반부의 사실로 기록한 것으로 다들 추측을 하고 있고, 따라서 고려 후반부에는 어떤 대대로를 두고 어떤 정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인데, 그때는 왕이 말리지도 못하고 오로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국문을 닫아 걸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뭔가 왕권이 약화되는 시점으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았더니 불능이라네요. 몸을 할 수 없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도 이제 그대로 읽어주면 되죠. 제어하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대로 쓰고 있는 용어니까요. 한자만 한번 봐두시고 그래서 제어할 수 없었다. 왕이 뭔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고구려의 왕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후반부에 고구려 후기에 왕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중국 당나라 때 기록되었던 한원, 네, 한원이라고 하는 역사서의 일부분이라는 거, 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원은 한글로 한번 쳤습니다. 자, 그래서 대대로에 대한 설명이 지금까지 있었고요. 자, 이제 밑에 한번 빠르게 한자들을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되겠네요. 차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1이 뭐였었느냐 하면 토졸이었고 옛날 이름은 대대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차라고 나왔으니까 둘째는 이렇게 되겠죠. 태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유하건대 우리나라,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입니다. 그 글을 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품과 비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명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명 이렇게 부른다라는 건데 이 막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부자하고 비슷합니다. 아니면 무하고 의미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없을 막자인데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한다? 그렇죠. 이거를 관직명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명 막하 하라지라고 부른다.
자,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돼요. 한자들 차근차근 이제 익히면서 해석하는 방법들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차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세 번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첫째, 둘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나는 첫째, 둘째 막 신경 쓰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처음만 첫째였고 다음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리고 또 다음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림이 울창하다고 할 때 쓰는 울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울창할 울자이거나 아니면 답답할 울자. 뭔가 울창한 거랑 답답한 거랑 느낌이 좀 비슷하게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울창할 울자이고요. 그 다음에 자를 절, 꺾을 절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역시 네,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울절이다. 그리고요, 이제 해석 빠르게요. 네, 이품에 비견될 수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를 종자니까 그냥 이품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품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그렇네요. 위에가 이품이었으니까 요거는 뭡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도 있었죠. 그냥 일품이 있고 그 다음 밑에가 종일품, 이품이 있고 그 밑에가 종이품. 네, 그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테드형이 이품에 비교될 수 있고요. 울절은 종, 이품에 비교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화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화자는 뭐 화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중화의 화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중국말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당시 중국 사람이 썼을 때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신들을 중화라고 봤던 거고 따라서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말로는 주부라고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글자가요 사실은 대부분은 어떤 얇을 박자, 열불 박자 이걸로 가장 많이 쓰이고 아니면 이름 보자 이렇게 도금이 되는데 독특하게 여기에서는 그냥 부로 읽어요. 그래서 이제 주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해석은 간단하죠. 한자가 조금 어려운 게 울자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뭐 여기에서 지나가도 됩니다. 다음에 기억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차, 울절, 울절이 그 다음인데 종이품에 해당을 하고 중국말로는 주부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석 어느 정도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뭐가 있습니까? 태대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가 되네요. 정삼품에 비교가 되고 자, 요거는 좀 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역자죠. 이름 하야 이른다. 뭐라고 이른다? 그래서 이것은 해석을 할 게 아니죠. 알사라고 부릅니다. 알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옛날에 좀 쓰는 단어인데요. 임금을 아련하러 갑니다. 할 때 아련할 알자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사자는 오늘날 조금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치할 사자입니다. 근데 역시 네, 하나하나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관직명으로 보면 되죠. 해석이 훨씬 수월해졌죠. 위에서부터 같은 구조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은 태대사자이고요. 네, 정삼품의 비교가 되고 역시 그 이름은 이른다, 뭐라고 이른다, 알사라고 이르더라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도 해석이 이제 간단할 겁니다. 그 다음은요, 요거는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을 해 두는 게 좋은데요. 조의 두대형이라고 부릅니다. 조의 두대형. 자, 도금을 한번 잘 봐두시고 제 발음이 잘 안 들리시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관직명이 뭐라고요? 조의 두대형. 요렇게 이제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의 두대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비교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뭐에 비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종, 삼품에 비교가 된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해석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일명, 네, 중리, 조의, 두대형도 있네요. 그죠? 자, 그렇게 이제 한자들을 읽으면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은 조의 두대형이고 종삼품에 해당을 하고 일명 뭐라고 부른다? 중리, 조의 두대형이라고 하더라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조자가 이제 하인 이런 뜻이 있기도 한데 역시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기 때문에요. 이 관직명에서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 리자는 뭐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속을 의미하죠. 그래서 속,
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시 뭐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한자로 쓰면 한번 봐두시고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해석 문제 없죠? 다음은 조의 두 대형이라고 부르고요. 종 3품에 해당을 하고 일명 중리 조의 두 대형이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보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이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관적이 뭐뭐 나왔느냐 하면은 대대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태대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울절이 나왔고 태대사자가 나왔고 조의 두대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다섯 관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다섯 관리는 자 이제 뒤에 봅니다. 장자인데요. 요걸 한번 내려서 볼까요? 자, 이 장자인데 밑에 손숫자가 있어서 이거는 보통 손바닥 장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료를 읽다가 보면 이 장자도 보통 두 가지로 쓰입니다. 말 그대로 손바닥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런 식의 문맥이 나올 때는 관장하다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하게 쓰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다섯 관리 처음에 제일 위가 대대로였고 그 다음에 다섯 관리 중에서 제일 아래는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조의 두대형. 자, 이렇게 다섯 등급이 있는데 그들은요, 관장합니다. 무엇을 관장한다? 자,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보통 이제 국가의 중요한 비밀스러운 업무들을 기밀사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기밀. 그 다음에 모자는 우리가 보통 모의하다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것을 도모하다라고 할 때도 이 모자를 쓰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모의하다 그걸 더 많이 쓰겠지만 여기서 해석을 할 때 정사를 모의한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뭐 역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을 할 때는 내 정사를 도모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요 6글자 해석은 이렇게 되겠네요. 국가 기밀 사무를 기밀을 관장하고 국가 나라 일을 정사를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징자는 네 부르다 뽑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여기에서 징발한다라고 그대로 봐두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무엇을 징발하느냐 하면 병사를 징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뽑아서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뭘 준다는 겁니까? 관작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작위를 얘기를 할 때 이 작자를 쓰죠. 자, 그렇다면은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볼까요? 제가 이제 해석하는 단위를 끊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기밀을 관장하고요. 그 다음에 정사를 도모하고요. 그 다음에 네, 병사를 징발하고 나서 네, 그들에게 뭡니까? 관작을 수여하는 거죠. 뽑아서 수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뭐 선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쓰는 단어이고 줄 숫자, 앞에 뭐 손수변이 없으면 받을 숫자가 될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 한자 정도는 역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징발도 우리가 현재 쓰는 용어니까 한자를 한번 봐두시고요. 뭔가 세금을 징수한다 할 때도 이 징자를 좀 쓰는 편이니까 요건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국가 기구할 때 이 기자를 쓰고 뭔가 비밀 할 때 얘기하는 밀자고 그래서 기밀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손바닥 장자도 잘 한번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손바닥이라고 해석할 때도 있을 것이고 무언가를 관장하다 네,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의미를 머릿속에 넣어두면요. 문맥을 봤을 때, 이게 관장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손바닥을 부딪힌다는 건지 감이 충분히 오실 거예요. 요 정도 한번 기억을 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떤 고구려 관직과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쭉 바라보았는데요. 이 고구려 관직에서 뭐 중고등학생이나 일반인들이 거의 다 아는 게 이 대대로죠. 그런 것들을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이게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아까 한번 언뜻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록 자체가 중국에서 한 기록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의 시대 상황은 고구려 후반 또는 후기 말기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고구려 후기에는 이렇듯이 대대로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끼리 싸우는 일이 발생을 하고 그러한 싸우는 상황에서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문을 닫아 걸고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 역사학자들은 좀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상황에서는 왕권이 굉장히 취약해졌구나 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나 신라를 봤더니 이 싸움을 하는 주체들을 귀족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귀족들이 실제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으로 봅니다. 이러한 삼국시대,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나 신라나 삼국시대 말기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귀족 연립체제 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삼국 말기, 고구려든 백제든 신라든 이렇게 후반부에 나타나는 체제를 우리는 귀족 연립 체제라고 한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도 이제 고구려에서 나타난 어떤 정치적인 현상을 가지고 한번 보았는데요. 역시 실제로 그 교원 임용 시험에서 2004년도 8번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져주시고 그 정도로 이것도 유명한 사료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잘 기억해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도 고구려 사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종건이었습니다.